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매틀랩 데모 파일을 이용해서 몇 가지 예제와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틀랩 데모 파일은 이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demo_m_files.zip 이라는 압축 파일로 지금 올려져 있는데요. 각자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절한 디렉토리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압축을 해제하면 확장자가 M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안에는 몇 가지 예제에 대한 그런 데이터 파일을 갖고 있는 텍스트 파일하고 소리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웨이브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센서 및 계측 강의 19 데모 M 파일즈라는 그런 디렉토리에 이 M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M 파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main_switch.m 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몇 가지 우리 예제를 실행해서 같이 볼 functionspect.m 이라는 파일, fourierseries.m 이라는 파일, 그리고 dataspec.m 이라는 파일이 보이죠. 각각의 M 파일에 대한 설명은 readme.txt라는 텍스트 파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readme 파일을 열어보면 각각의 M 파일에 대한 설명이 보이는데요. 먼저 main_switch.m 파일, 이 파일이 우리가 여기 데모 M 파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스위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 8개의 어떤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fourierseries.m 이라는 파일은 몇 가지 예제로 들어가 있는 주기적인 파형에 대해서 푸리의 급수를 계산하죠. 그래서 푸리의 사인, 코사인 급수의 개수들을 계산을 하고 그 개수들을 이용해서 푸리의 시리즈의 부분합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funspect.m, 그러니까 펑션 스펙트럼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파일인데요. 몇 가지 예제로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해서 샘플을 구해서 그 샘플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구하고 그걸 화면에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dataspect.m 파일은 실험적으로 샘플링된 그런 데이터들, 텍스트 데이터나 웨이브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스펙트럼을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예제를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틀랩을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런 명령창이 나타나죠. 우리가 압축을 해제해서 파일들을 설치해 놓은 그런 디렉토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먼저 경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죠. 경로 설정 창을 열어서 하위 폴더와 함께 추가에 들어가서 내가 압축을 해제해 놓은 그런 파일을 찾게 되죠. 본인의 경우에는 강의 19 데모 M 파일즈라는 그런 폴더가 내가 추가할 그런 폴더가 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하위 폴더도 같이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폴더가 선택이 됐으면 폴더 선택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그거를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그 경로를 저장하고 닫기 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로가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나타나는데요. 매틀랩을 바로 실행시키면 매틀랩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에 디렉토리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디렉토리를 내가 지금 매틀랩 관련 M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렉처에 데모 M 파일스까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 내에 있는 그런 파일들이 지금 이 왼쪽 화면에 보이고요. 명령창에서는 dir이라는 커맨드를 실행을 시키면 현재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다 나타나죠. 자, 우리가 맨 먼저 실행을 할 파일의 이름은 main switch라는 M 파일입니다. 그래서 main switch를 실행을 하면, 그죠? main switch 엔터 치면 되지요. 엔터 하면 화면에 실행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뭐 웰컴 하고 뭐 지금 현재 이 안에 뭐 몇 가지의 그런 M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 뭐 Fourier 시리즈, 번 스펙트, 뭐 데이터 스펙트.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Next 버튼을 누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버튼들이 보이죠. 우리는 여기 처음에 나타난 화면에 있는 몇 가지 버튼을 클릭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Fourier 시리즈 설명을 보면 Fourier 시리즈는 뭐 예제 2의 3에서 봤던 그런 사각 파형에 대해서 Fourier 급수의 사인, 코사인 계수들을 구하고 부분합, 파셜섬을 보여주는 그런 데모를 수행할 수 있다. 예제 2의 5에 나와 있는 rectified sign, 사인파를 정리한 그런 형태의 파형에 대해서도 비슷한 데모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ourier 시리즈 버튼을 클릭하면 뭐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별도의 화면에, 별도의 창에 Fourier 시리즈를 실행했을 때 화면이 나타나죠. 왼쪽에 보면 select function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기 함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눌러보면 odd square, 그러니까 원점의 대칭인 형태의 어떤 사각파형, 그 다음에 뭐 even triangle, odd square는 그렇죠, 원점의 대칭인 형태의 사각파형이고, 그 다음에 even triangle은 y축의 대칭인 형태의 어떤 삼각파형, 그 다음에 rectified sign이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와 같이 사인파형을 정류해서 플러스의 값만 나오는 형태의 그런 파형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예제 2의 3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각파형, 원점의 대칭 형태의 사각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사용자가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입력창이 있는데요. t는 주기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제 2-3은 주기값이 10초였죠. 그래서 10초 이 값을 10로 수정을 하면 -5에서 0 그리고 0에서 5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1과 +1 사이에서 변화하는 사각파형이죠. 진폭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값이 10초에 해당하면 기본 주파수는 0.1Hz가 되겠지요. 그 밑에 나타나 있는 n 값은 요 사각파에 대해서 우리가 Fourier 급수의 개수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몇 개의 항을 더해서 부분합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그런 n 값입니다. 참고로 예제 2-3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가 10초에 해당하는 사각파고 그리고 값은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평균값은 0입니다. 우리 기함수이니까 Fourier 사인 급수를 구해봤죠. Fourier 사인 급수를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면 n파이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라는 bn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사인 급수식은 yt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서메이션이죠. bn 곱하기 사인항 사인 t분의 2파이 nt인데 bn 값 n파이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n파이를 집어넣어서 표시를 하면 서메이션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일반적인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bn 값은 n 값이 홀수일 경우에는 n파이분의 4라는 값이 나오고 n 값이 짝수일 경우에는 0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n은 1, 3, 5 홀수만 나타나고 무한대까지 n파이분의 4 곱하기 사인 t분의 2파 nt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거를 각각의 n 값에 대해서 몇 개만 구해보면 n이 1일 때는 파이분의 4 곱하기 사인 10분의 2파이 t, n이 2일 때는 개수가 0이 되고 n이 3일 때는 3파이분의 4 사인 10분의 6파이 t 플러스 n이 4일 때는 다시 0이죠. 그리고 n이 5일 때는 5파이분의 4 사인 10분의 10파이 t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시 매틀랩의 푸리에 시리즈 화면으로 돌아오면 우리 지금 n 부분합을 구하는 항의 개수죠. 그래서 n에다가 1이라는 수를 넣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항만 나타나죠. 첫 번째 항은 사인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n 값을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은 값이 0이었으니까 두 개의 항의 부분합을 구해도 첫 번째 항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사인파만 지금 나타나고 있죠. n이 3이 되면 두 개의 사인파가 더해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교재 설명에 나온 것처럼 반주기에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개수가 두 개,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구할 때 두 개의 파형이 더해진 형태로 얻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n이 4일 경우에는 역시 3일 때와 동일한 네 번째의 개수가 0이 되니까 그런 결과를 보이고요. 만약에 n이 10이면 5개의 값이 있는 항을 더해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10 정도가 되면 사각파를 비교적 많이 따라가는 형태로 파형이 지금 보이고 있죠. 충분히 많이 해서 n이 100 정도까지 증가시키면 전체적으로 사각파를 거의 따라가는데 이제 다만 계단함수적으로 변화할 때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변화할 때는 고주파의 노이즈가 지금 보이죠. 정확한 값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인버스 형태로 변화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따라가는데 조금 버겁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사각파를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이 1000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예제 2의 4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역시 이 예제도 사각파형, 원점의 대칭인 사각파형에 대해서 푸리에 급수식을 구하고 부분합을 얻어보자 라는 형태의 문제였죠. 이 값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사이에서 진동을 하고 진폭이 5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의 예제였고 주기는 2파이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 2의 3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다만 주기값과 진폭의 크기만 다른 그런 예제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었던 그런 푸리의 급수식은 푸리의 사인 급수 형태로 표시가 되고 부분합을 표시를 해보면 8분의 20 사인 t 플러스 0 플러스 3분의 1 사인 3t 플러스 0 플러스 5분의 1 사인 5t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다시 푸리의 시리즈 화면으로 돌아와서
t값을 2파이에 해당하는 6.28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하고 싶지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절할 수 없고요. 항의 개수를 한번 바꿔보죠. n값을 1로 하면 앞에서 봤던 예제와 유사하게 하나의 사인파형이 나타나고 있죠. n값이 2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 n값이 10 정도 되면 반주기에 5개의 볼록볼록한 형태가 나타나죠. 5개의 파형이 합쳐져서 부분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화면에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나타나지만 예제 2-4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진폭을 5로 줄 수 있었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나타났겠죠. 역시 n값을 100 정도로 증가시키면 상당 부분 사각파의 근사한 형태가 나올 거고, n값을 1000 정도로 매우 큰 값을 주면 거의 사각파에 가까운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예제 2의 5는 정류된 사인파형, rectified sine wave의 푸리에 급수를 구하는 그런 예제였고요. 그래서 플러스의 값, 마이너스 값의 파형을 정류 회로를 거치면 모두 다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푸리의 코사인 급수 형태로 결과를 얻었고, 우리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되는 그런 푸리의 코사인 급수를 얻었습니다. 다시 푸리의 시리즈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함수를 rectified sine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rectified sine의 주파수는 60Hz로 고정이 되어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진폭은 지금 한 170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제에서는 진폭이 12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120 루트 2에 해당하는 169.7이니까 거의 170 정도가 되는 진폭으로 역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항의 개수 n을 우리 역시 조절할 수 있겠는데요. n값이 1이면 처음에 평균값으로 얻었던 그런 값이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얻었던 그런 형태의 값이 상수값으로 지금 나타나고, n값이 2이면 두 개의 항의 부분합 형태로 나타나고, 아직 원래 파형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n값이 3이면 2일 때와 아주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죠. n값을 4로 증가시키면 굉장히 약간 밑으로 내려오고, n값을 10 정도 취하면 상당 부분 원래의 정류된 사인 파형과 비슷하고, 다만 급격하게 값이 변화하는 이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n값을 100 정도로 증가시키면 거의 파형은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 2의 6은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산 데이터를 만드는 형태의 예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y는 10 sin 2파이t라는 사인 함수를 주어졌을 때 오메가 값이 2파이니까 주기값은 1Hz에 해당하겠지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F값은 1Hz고, 다시 얘기하면 주기의 역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기값은 1초, 오메가는 2파이 레디안 퍼 세크에 해당하는 그런 사인 파형에 대해서 이산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의 개수를 8개를 취했고, 시간 간격, 여기 지금 델타 t는 시간 간격이죠. 샘플링하는 데이터들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는 8분의 1초에 해당하는 0.125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측정 시간은 n 곱하기 델타 t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널 듀레이션은 n 델타 t고 8 곱하기 0.125초 하면 1초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0.125초 간격으로 8개의 데이터를 구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점을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매틀랩의 데모 파일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다시 메인 스위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펀 스펙트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데모로 볼 수 있는 그런 파형들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인 파형, 사각 파형, 삼각 파형, 톱니 파형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는 사인 파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이 A 값은 진폭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죠. 지금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 값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우리의 예제에서는 1Hz니까 1이라는 값을 넣고, 딜레이는 시간 지연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죠. 지연 없이 나타나야 되니까 딜레이 값은 0초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S는 한 사이클, 한 주기에 몇 개 샘플링을 하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8로 입력을 하면 한 사이클에 8개의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M 값은 몇 개의 사이클을 반복하는가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우리는 한 사이클의 데이터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N 값은 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8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니까 나중에 7장에서 나오겠지만 FS, 샘플링 주파수죠. 샘플링 프리퀀시는 8Hz에 해당할 거고, 데이터의 개수, 총 데이터의 개수 N은 8개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원래의 파형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T 간격으로 8분의 1초 간격으로 샘플링한 포인트들이 이런 파란색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총 8개의 데이터를, 이산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한 결과가 아래쪽에 있는 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가 8Hz면 화면에 나타나는 주파수의 범위는 0에서 4Hz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주파수,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 사이의 간격, 우리 그거를 주파수 분해 능에서 델타 F로 표시를 하는데요. 델타 F 값은 N분의 Fs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Fs가 1Hz죠.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주파수로 처음 나타날 수 있는 주파수가 1Hz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주파수는 1Hz 떨어져 있는 2Hz, 그리고 3Hz, 4Hz. 그러니까 표현 가능한 주파수 사이의 간격 델타 F는 1Hz씩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죠. Y축은 진폭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진폭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1Hz에서 진폭값 10을 갖고 2Hz, 3Hz 다른 주파수에서는 0의 값을 갖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파형이 진폭 10에 해당하는 그런 단순 사인 파형이기 때문에 1Hz에서 진폭 10을 갖는 진폭 스펙트럼이 나온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하고 지금 잘 일치하고 있죠. 여기서 스펙트럼을 다른 형태로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진폭 스펙트럼이 선택되어 있고, 파워 스펙트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파워 값은 2분의 1 곱하기 진폭의 제곱 형태로 계산이 되는데요. 우리 아까 1Hz에서 진폭 10이었으니까 그때 파워 값은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50이라는 값을 갖죠. 다른 주파수에서는 다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살펴보면 진폭 스펙트럼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해당되는 주파수에서의 기여도가 확대돼서 나타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조금 전에 펑션 스펙트럼 화면에서 살펴본 그 진폭 스펙트럼이 우리 교재에서는 예제 2의 7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제 2의 7을 보면 주파수 내는 델타 F가 n 델타 t 총 측정 시간의 역수로 나타나는데 총 측정 시간이 1초였기 때문에 1Hz라는 값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0에서 4Hz까지 주파수 범위 내에서 값을 구할 수 있고, 표시되는 그런 주파수들은 1Hz씩 떨어져서 나타나죠. 결과에서 1Hz에서의 진폭이 10, 그리고 다른 주파수에서의 진폭값들은 다 0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에 보면 예전 4판 교재의 문제 2의 25, 2의 26에 대한 설명이 지금 소개가 되는데요. 그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6판에서는 2의 30번, 2의 31번 문제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특정한 두 개의 사인 파형이 더해진 그런 신호에 대해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산 데이터로 처음에는 데이터의 개수 n은 128개, 그리고 시간 간격 델타 t는 n분의 1, 그 말하자면 128분의 1초에 해당하겠지요. 델타 t를 128분의 1초로 128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문제 2의 25에 나와 있고요. 보면 지금 함수의 형태는 ET는 5 sin 31.4t 더하기 2 sin 44t, 다시 얘기하면 31.4라는 값은 10파이에 해당하니까 주파수 5Hz에 해당하는 그런 파형이 될 거고, 두 번째 나타나는 sin 44t는 2파이 곱하기 7t에 해당하니까 주파수 7Hz의 sin 파형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함수는 5sin 2파이 곱하기 5t, 그러니까 주파수 5Hz의 진폭 5의 값을 갖는 사인 파형과 2sin 2파이 곱하기 7t, 주파수가 7Hz고 진폭이 2의 값을 갖는 사인 파형, 두 개의 사인 파가 더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해석을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서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표현한 다음에 데모 파일 중에 데이터 스펙트라는 M 파일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진폭 스펙트럼과 원래 파형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3개의 텍스트 파일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나타나는 텍스트 파일은 n은 128개고 델타 t는 128분의 1초, 그러니까 총 128개의 데이터가 있고 시간 간격 128분의 1초로 위에 있는 신호를 이산화시켜서 얻은 거고요.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수를 256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t는 이제 2배로 빠른 256분의 1초의 델타 t를 갖고 총 256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시간 간격을 이제 4배로 빨리 한 거죠. 그래서 512분의 1초, 델타 t가 지금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데이터의 개수는 256개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 진폭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서 해석한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 7장에 나오는 식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 7의 8식에 샘플링 주파수가 fs로 표현이 될 때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해석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는 FN, 나이키스트 주파수로 제한이 되는데요. 이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고 2분의 fs죠. 다시 얘기하면 2델타 t분의 1로 구해지지요. 그래서 진폭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서 표현 가능한 주파수 범위는 0에서 나이키스트 주파수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값들 사이의 간격, 델타 F, 우리 주파수 분해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리퀀시 레졸루션은 총 측정 시간은 델타 t 곱하기 데이터의 개수 n으로 구해지는데요. 이 총 측정 시간의 역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n 델타 t분의 1이고, 다시 얘기하면 델타 t분의 1은 샘플링 주파수 fs니까 n분의 fs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일단 나이키스트 주파수 그리고 주파수 분해는 델타 f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 가능한 그런 주파수 값이 원래 데이터의 주파수와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리키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식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총 측정 시간 n 델타 t가 원래 신호에 있는 그 성분의 주기값,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T1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형 중에 하나의 그런 어떤 주기값에 해당하는데, 그 주기값의 정수배가 되어야 제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수배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식을 역수를 취해보면 n 델타 t의 역수 취해보면 델타 f죠. 그 다음에 n분의 1 곱하기 t1분의 역수, 해당되는 주파수 fi 나오니까 결국 이 식은 f1은 m 곱하기 델타 f,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성분의 주파수가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주파수 분해는 델타 F 값의 정수배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리키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에 필기한 그런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실제로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엑셀을 실행을 해서 해당되는 함수식을 넣고 데이터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매틀랩 데모 파일인 데이터 스펙트에서 읽어드리는데, 이 데이터 스펙트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리죠. 한 줄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 샘플링 주파수 fs 값이 얼마인지를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주파수는 아까 설명했듯이 5Hz와 7Hz의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중요 주파수는 5Hz, 7Hz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그때 주파수 분해는 델타 F 값이 5Hz와 7Hz의 어떤 약수, 공약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데이터의 개수는 128개, 그리고 델타 t는 128분의 1초로 샘플링을 하죠. 그러면 엑셀 실행을 해서 128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1부터 128까지 일단 기록을 하고요. 시간은 128분의 1초씩
시간 간격을 두고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초, 그 다음은 128분의 1초 해서 최종적으로 128분의 127초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나오겠죠. 그때 데이터 값은 원래 식에 주어진 대로 5 곱하기 sin 10파이 t 더하기 2 곱하기 sin 44t 문제에 주어져 있던 함수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래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쭉 긁어서 이 데이터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적절한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된 텍스트 파일은 매틀랩의 데모 파일이 설치된 서브 폴더에 가보면 데이터 폴더에 가보면 호목 225.txt, 226a, 226b.txt에서 3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호목 2의 25 텍스트 파일에는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만들어지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는 데이터의 개수 n이 128이고 델타 t가 128분의 1초에 해당하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델타 t의 역수고 128Hz입니다. 그리고 총 측정 시간은 n 곱하기 델타 t니까 1초지요. 근데 이 1초는 원래 신호의 중요 주기값, 주파수가 5Hz, 7Hz 성분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기값은 0.2초, 5분의 1초, 7분의 1초의 성분인 거죠. 그런데 이 총 측정 시간이 1초라는 것은 중요한 성분의 주기에 해당하는 5분의 1초, 7분의 1초의 정수배에 해당하니까 주파수의 리키지 현상이 없이 누설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해서 진폭값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n 곱하기 델타 T의 역수니까 1Hz의 간격으로 주파수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우리가 살펴볼 때 표현 가능한 해석 영역은 0부터 나이키스트 주파수, 그러니까 2분의 fs에 해당하니까 지금 샘플링 주파수 fs는 128Hz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서 해석을 할 때는 0에서 64Hz의 범위의 주파수 성분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스펙트 매틀랩 파일을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펙트를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 올 수 있죠. 우리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니까 로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해주면 창이 열리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호목 2의 25.txt 열기 하면 물어봅니다. 샘플링 주파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죠. 지금 해당되는 데이터는 샘플링 주파수 128Hz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을 하고 확인하면 위의 창에 데이터의 시간에 대한 그런 플러스를 지금 보여줍니다. 원래의 데이터가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형태의 데이터였고 0에서 1초 동안의 파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 데이터를 읽어드린 데이터를 이용해서 주파수 해석을 한 결과를 아래에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있는 버튼 밑에 보면 fs 값이 지금 128 우리가 입력한 값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때 특정 데이터의 가중치를 감안해서 조금 보정을 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가중치를
변화하는 값을 준 게 아니라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가중치를 주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아무런 그런 윈도우 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특정한 윈도우 형상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마다 가중치를 달리 주면 여기서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none을 쓰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해본 결과 아래를 보면 주파수 영역은 0에서 64Hz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파란 선은 0에서 64Hz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피크가 2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Hz에서 5라는 진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 7Hz에서 2라는 진폭을 갖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호를 생각을 해보면 5Hz에서 진폭 5, 7Hz에서 2라는 진폭을 갖고 그 정보가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진폭 스펙트럼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한 첫 번째 데이터의 개수와 그 다음에 델타 T 값은 해석에 적절한 그런 선택이 되었죠. 여기 스펙트럼은 지금 현재 앰플리튜드, 진폭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데 파워 스펙트럼을 보면 진폭의 제곱 나누기 2라는 값에 해당하는 파워 값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는 똑같은 신호에 대해서 델타 T를 2배로 빨리, 그래서 256분의 1초로 값을 줄이고 데이터의 개수는 2배로 늘려서 256개로 샘플링을 한 그런 데이터죠. 그러면 n이 256, 델타 t가 256분의 1일 때 이때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56 나누기 2니까 128Hz가 되겠고 주파수 해석을 하면 0에서 128Hz까지 해석이 되겠죠. 총 측정 시간 n 델타 t가 1초니까 이거는 역시 처음 경우와 똑같이 중요한 주기값 5분의 1초, 7분의 1초의 정수배에 해당하고 주파수 누설 현상 없이 제대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있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1Hz에 해당하니까 역시 5Hz와 7Hz의 성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해석한 결과를 데이터 스펙트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파형은 0에서 1초까지니까 처음 본 그런 파형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 주파수 해석을 해보면 0에서 128Hz까지 해석이 되는데 5Hz에서 진폭 5, 7Hz에서 진폭 2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해보죠. 로드 텍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호목 2의 26A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샘플링 주파수는 256 값을 확인하면 파형은 첫 번째 봤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파형을 지금 보고 있고 진폭 스펙트럼을 보죠. 진폭 스펙트럼을 보면 0에서 128Hz까지가 해석이 되는데 5Hz의 피크, 7Hz의 피크, 그때 진폭 5와 2가 누설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돼서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델타 T를 다시 더 짧게 해서 512분의 1초, 가장 빠르겠죠. 델타 T를 512분의 1초로 하고 데이터의 개수는 256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가 512Hz니까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FS의 절반에 해당하는 256Hz. 그러니까 해석은 0에서 256Hz까지 해석이 된다는 얘기이고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총 측정 시간의 역수 또는 n분의 fs로 계산이 되니까 n 256분의 512Hz 하면 2Hz입니다. 주파수 불해능이 2Hz라는 것은 0, 2Hz, 4Hz, 6Hz, 8Hz 이렇게 피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래 신호를 살펴보면 5Hz와 7Hz의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 5Hz는 주파수 분해는 2Hz의 정수로 나타날 수가 없지요. 7Hz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누설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의 주파수 값에 있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다른 주파수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 총 측정 시간이 지금 0.5초죠. n이 256이고 델타 t가 512분의 1초니까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파형이 지금 위에 보이고 있고 아래에 진폭 스펙트럼을 보면 0에서 256Hz 가장 넓은 범위까지 해석을 하긴 하는데 주파수 분해능 델타 F 값이 2Hz이기 때문에 5와 7Hz에서의 피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진폭의 피크를 보면 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를 로드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호목 226B를 열어서 이때 샘플링 프리퀀시는 512Hz 입력을 하면 전체적인 파형은 앞에 두 가지 데이터보다 이제 절반으로 줄어서 0에서 0.5Hz까지 나타나고 있고 진폭 스펙트럼은 0에서 256Hz까지 해석이 되는데 5Hz에서의 피크가 제대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분해능이 2Hz이기 때문에 피크는 0, 2, 4, 6 이런 값들에서만 나타나죠. 그리고 최대 피크에서의 진폭도 4점 몇 정도의 값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2Hz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래 신호에 있는 원래 주파수에서의 진폭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트랩 데모 파일 데이터 스펙트를 이용해서 소리의 파일을 읽어드려서 주파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몇 가지 웨이브 파일들이 있습니다. 독박, 개가 짖는 소리겠죠. 드럼, 그리고 레이저, 레이저 총 같은 것들, 그리고 트럼펫, 악기 소리 이런 몇 가지 웨이브 파일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펙트 창에서 해당되는 웨이브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웨이브. 먼저 독박.wave 파일을 읽어볼 거예요. 독박 열기. 이건 자체적으로 지금 읽어왔어요. 읽어오고 샘플링 주파수는 22,050Hz 굉장히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이용을 했네요. 보면 위쪽에 시간에 대해서 측정했던 그런 값들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 진폭 스펙트럼을 구했더니 주파수 영역이 0에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00, 4,000 그 정도 헤르츠 범위 내에서 값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주파수는 한 2,000, 3,000 헤르츠 이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의 진폭에 해당하는 값들이 얼마인지 우리 살펴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왼쪽에 보면 플레이 사운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개가 짖는 그런 소리가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이브 파일 중에 악기에 해당하는 트럼펫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오면 샘플링 주파수는 11,020이라고 되어 있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파형을 보이고 있고 진폭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지금 값들이 나타나는데요. 피크가 명확하죠. 피크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정수배에 해당하는 그런 조화 주파수 성분들이 고주파에 합쳐져서 어떤 트럼펫의 소리를 구성하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 사운드를 클릭해보면 특정한 음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레이저라는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저.wave 파일을 읽어보면
시간에 대한 파형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풋 스펙트럼은 0에서 한 6000Hz까지 다 어떤 그런 값들을 갖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소리를 들어보면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소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 파일 중에 데이터 스펙트 M 파일은 텍스트로 된 데이터 또는 뭐 소리 파일인 웨이브 파일 같은 것들을 직접 읽어서 그 데이터로부터 주파수 해석한 결과까지 같이 보여주는 그런 예제 파일이 되겠습니다.